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재미있게 우리 음악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타고라스와 대장간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에 끝났죠. 네, 이렇게 피타고라스는요, 음악 안에서 한 옥타브 내의 음정을 찾아냈어요. 그쵸? 유럽 문화의 발상지 그리스. 네, 그래서 뮤직이라는 말도 그리스어의 뮤지케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고대 음악 하면요, 다른 음악은 내가 기억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리스 음악은 굉장히 잘 기억해야 해요. 왜요? 다음에 그리스 음악을 본받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의 음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음악은 건강을 지켜주고 인격을 형성한다라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시 되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때요? 교양 있는 사람, 우리 뭐라고 불렀죠? 네, 우수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쵸?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음악 경연대회가 열린 것도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에서였어요. 고대 플라톤, 그래서 음악은 체육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고대 그리스의 음악은요,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기록됐다는 거를 우리 어떻게 아냐면, 기원전 2세기경의 것으로 보여지는 델피의 벽에 새겨진 아폴로 찬미에서 이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 알파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묘비에 새겨진 노래는 짧은 인생을 즐기자라는 내용의 축배의 노래였대요. 네. 알파벳 기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요거 보고 이게 음악이다, 음악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노래 불러야 하는지 알 수 있겠나요? 기원전 200년경의 거래요. 그래도 기록되지 않은 선사시대보다는 이렇게 기보를 하면 조금 우리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쵸?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극이라든지 조각, 건축, 정치, 과학, 철학, 도덕 이런 것들은요, 유물이라든지 유적, 글자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뚜렷이 전해지죠. 그렇지만 음악은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왜요? 음악은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그러니까 청각에 의존해서 전승되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을 알파벳으로 기록을 해도 그게 이렇게 귀로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음악은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악보 비슷하게 옮겨놓긴 했지만 오늘날의 악보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를 보고 그래서 오늘날의 악보에 비하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당시 음악을 충실하게 기록했다 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쉬워요. 유물이나 유적은 글자의 형태로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음악은 그렇지 못해요. 이 그리스에서 오케스트라, 코러스 음악 용어도요,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나왔어요. 원형극장에 이거를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원형극장의 평면도를 보면서 이 고대 그리스의 오케스트라라든지 코러스 음악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스 음악은 신화에서 나오죠. 네, 그것도 기억해요. 그래서 신화를 꾸미자니 갈등,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묘사해야 해요. 그러려면 맞아요. 당연히 음악이 뒤따르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신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악대를 함께 보냈어요.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음악을 중시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르밍크스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현악기예요. 울림통이 반원 모양이고 이 현이 3개에서 5개 정도 있는 포르밍크스, 또 그리스의 악기예요. 그리고 그리스 이제 악기에서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는요, 에우리디케의 죽음을 슬퍼한 오르페우스가 아름다운 하프 음악을 연주를 해서 지옥의 문지기를 매료시키죠. 그러면서 지옥에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알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끝까지.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엔 뒤를 돌아봐요.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이후에도 많이 나와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우스, 그루크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리고 오펜바흐, 네,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이것도 지옥의 오르페우스의 신화를 소재로 한 가극도 많이 만들죠.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연주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연주되었던, 네, 그 악기가 키타라라는 악기예요. 큰 울림통을 가지고 남자들이 주로 서서 부르던 그런 악기였어요. 오늘날 이 키타라는요, 음악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키타라 그러면 기타의 어원이 되었대요. 그래서 냉정한 지적인 면을 대표하는 악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 아폴로를 대부분 이제 하모니의 상징인 키타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요. 키타라의 악기를 한번, 음악의 상징인 악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서서 많이 연주를 했었던 그런 악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포르밍크스는 가장 오래된 현악기고 키타라는 음악의 상징으로 여겨지니까 키타라를 더 잘 기억해야 하겠죠. 네, 아폴로 그러면 네, 음악의 상징. 우리 이 아폴로를 잘 기억하고 키타라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상징.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아폴로 많이 먹어보지 않았어요? 비닐에 들어있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아폴로, 음악과 시의 신, 아폴로, 음악의 상징인 키타라를 들고 있는. 그래서 이 불량식품이지만 그 식품의 최고봉이다 라는, 그래서 네, 아폴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리스에서 키타라라는 음악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키타라라는 악기가 있으면 아울루스라는 악기도 있어요. 아까 이 경연대회도 많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합주합창도 많이 열렸다 그랬죠. 이 아울루스는요, 관이 2개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중요한 관악기예요. 그래서 원을 지어서 춤을 추거나 합창으로 노래할 때 연주되었고,
음악 경연대회, 아울루스 경연대회를 열어서 기량을 겨루는 그런 악기였어요. 그래서 아울루스는 디오니소스가 많이 이렇게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키타라는 악기는 아폴로랑 많이 접목이 되고, 디오니소스 그러면 이제 포도주의 신, 그리고 광란, 동경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폴론이랑 좀 대조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입에다 불고 이렇게 관이 두 개인 아울루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울루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갈대 혹은 줄기를 뜻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더블 리드로 되어 있고 좌우 두 개의 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가락을 연주하고 왼쪽은 반주를 연주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 오보에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악기예요. 그래서 아울루스는요,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기로 쓰여져 있는데 배척을 당해요. 기독교로 가면서. 왜요? 그 색깔이요. 사교도의 악기로 취급되었대요. 그래서 배척을 당하면서 5세기 후에 소멸되었어요. 이 디오니소스의 피리로 불리는 아울루스는요, 황홀, 정열, 관능의 상징인 악기였어요. 그래서 오보에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런 악기였는데 그 소리라든지 그런 게 정서 교육상 좋지 않은 악기라고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렇게 사연이 있는 그런 악기예요. 아울루스. 그리고 그리스의 연극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리스인들은 약 1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리스 100,000만 막 셌어요. 1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커다란 그런 극장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며 희극 또는 비극을 상영했죠. 코러스가 노래하고 춤추고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원형극장에 오케스트라 그리고 코러스 음악 용어가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오케스트라는요, 원래 무대랑 재단 사이의 장소를 가리키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악 합주단 연주를 했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의 관현악단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 코러스도요, 오늘날 합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뜻으로 이제 코러스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코러스. 고대 그리스 음악이 다 끝났어요. 신화 속의 음악 용어를 많이 만들어낸 원형극장, 그걸 잘 기억하고 이제 고대래네요. 로마랑 고대를 같이 합쳤어요. 고대 음악 로마를 가봅시다. 로마의 음악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맞아요.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어요. 로마 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로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보고 중국부터 갈게요. 로마가 이제 고대의 마지막이어서 중국부터 살펴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는 중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책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중국도 고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문명은 기원적 약 3000년경부터 생겨났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어요.
상나라 시절에는 거대한 왕국이 세워졌고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른 뒤 진시 황제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지금 만리장성의 모습이 이 15세기의 것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에요. 완전 멋있죠? 네, 여러분 만리장성 가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본 친구들의 의견은 그런 것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요새로 길이가 6,250km에 달하는 그런 만리장성이죠. 중국 음악도요, 전설에서 시작돼요. 그리스 음악은 신화에서 시작되죠. 중국 음악은 전설에서 시작되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중국 음악은요, 신화 속의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황제가 신하 한 명을 서쪽 국경 부분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황제의 발 길이만큼 대나무를 잘 나오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나무 피리에서 울리는 소리를 중국 음체계의 기본음으로 삼았어요. 네, 신기하죠? 발 길이만큼 대나무를 잘 나와라. 그래서 그 대나무의 소리를 기본음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 중국은 기원전 2500년경부터 서아시아의 음악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음체계를 1500년에서 기원전 1050년대에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중국인의 음악의 역할은 어떨까요? 네, 음악은요, 인간의 본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 음들이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담고 있다고 여기죠. 그래서 기본음은 한 해 혹은 사람의 일생과 같이 항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해요? 음악을 중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음악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황제는요, 궁정에서는 음악을 정확히 짜여진 의식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진행되었어요. 한나라 궁정 음악가의 수가요, 무려 800여 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군중의 후궁들을 위한 그런 오케스트라와 군악대까지도 따로 둘 만큼 황제의 궁전 음악, 중국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옛 중국 음악들의 문헌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남아있어요. 어디예요? 서경이라는 곳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학자인 공자 들어보셨죠? 공자는 시경에 300여 개의 노래를 모아놓고 선율이 없이 가사만 지금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문헌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중국 음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악기는요, 공자가 재료에 따라서 악기를 분류해요. 사계절이랑 방위와도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겨울은 북쪽, 가죽을 뜻하고, 봄은 호리박, 생황, 그리고 여름은 나무, 북에 이렇게 속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비단, 여름을 뜻해요. 그리고 늦여름은 흙, 피리 이렇게 해놓고,
사계절이랑 방위와 이렇게 연관을 지어요. 가을은 금속, 네, 종을 뜻하는 그런 악기. 사계절이랑 방위와 연관해서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요, 배소라는 악기가 있는데, 배소는 팸플룻이에요. 이렇게 생긴 악기예요. 여러분, 이런 악기 많이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빨대, 좀 굵은 빨대로 막 여러 개 모아놓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많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만들었죠? 네, 저희 딸내미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더라고요. 변함이 없구나. 네, 이렇게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악기인데 배소예요. 중국의 악기 중에 생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빈 호리박 껍질을 여러 개의 대나무관으로 이루어진 이 풍금이래요. 입으로 부는 풍금. 네, 그 다음에 금이라는 악기도 있는데 금은 구부러진 이 목판에 5개에서 7개의 현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악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악기까지도 우리 살펴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네,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로마. 그래서 고대 최대의 제국 로마의 기원은요. 이탈리아 반도 티베르강 어귀에 기원전 7세기경에 세운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티움인이 세운 도시 국가를 로마죠. 800년경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강력한 로마가 발생했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근동 지방까지도 세력을 펼쳤어요. 뻗쳐나갔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문명이라든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고대 로마의 문명은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자동차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잖아요. 2000년경에 로마 시대의 도로였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웅장한 유적들이 고대 로마 제국의 위세를 보는 이의 어깨에 바로 와닿게 하죠. 그래서 로마는 라틴어를 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랑 같이 이 고대에서는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 그래서 예전에 카톨릭 그리고 모든 노래들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그 힘이 대단함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라틴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카톨릭의 공용어라든지 학술 용어로만 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언어든 예술이든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는다는 교훈, 네,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그리스를 무력으로 정복한 뒤 문화를 싹쓸이했어요. 그래서 모조리 뺏어왔어요. 그러면서 생활 곳곳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세기경에는 음악이 곁들여진 무대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판토마임, 그런 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마단에서 말이 제주를 부를 때도 음악이 연주됐고 원형극장에서도 음악이 연주되었어요. 그리고 검투사의 시합이 벌어질 때도 합창단과 관악기 주자들이 등장을 했죠. 로마는요, 네, 악탈자예요. 그러면서 신의 이름을 다 개명을 해요. 좀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개명을 하는데 디오니소스, 우리 포도주의 신이죠. 로마에 와서는 무엇로 개명이 되냐면요. 바카스로 개명이 돼요. 네, 지금 디오니소스, 바카스로 개명이 되면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됐어. 그리스로 빼앗아 온 그 많은 신으로도 모자랐나 봐요. 그래서 로마는 이집트의 신도 데리고 오고, 네, 페르시아의 신들도 다 모셔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신들을 모시자니 어떻게 해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제물도 바쳐야 해요. 의식을 격조 있게 높이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음악을 사용하는데 최대한 이용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악기들도 등장을 하게 돼요. 벌써 25분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 로마의 음악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도 빨리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다시 만납시다. 바이바이.